지질이 복도 없는 여편네 같으니. 아버지는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처남 근덕이 목소리에 엄마가 측은한 생각부터 들었다. 처남이 병원에 누워있는 제 누나한테 또 돈을 뜯으러 온 모양이었다. 그래서 안 준다고? 그래, 못 줘. 근덕이 험악한 목소리에 이어 아내가 조용히 타이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요란하게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후다닥 뛰어 들어가서 처남의 턱주갈이라도 한 방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왜 안 줘? 내 마누라 종처럼 부려먹고 단돈 100만 원도 못 줘? 못 줘. 왜 못 줘?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개처럼 부린 품삯 달라는데 왜 못 줘? 네 놈한텐 이런 한 푼 못 줘. 그러는 거 아니야. 동풍개나 만지고 산다고 동생 알기를 된장 항아리에 박힌 짠치 정도로 하나 본데. 벌 받아. 지금 아픈 거 그거 다 벌 받는 거야. 알기나 알아? 당신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가만히 있어 이년아. 내가 무슨 벌을 받아 이놈아.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아서 벌을 받아 이놈아. 나 어리다고 우리 집 재산 빼돌려 남편 병원 지었지? 그리고선 내가 운수업 좀 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 어땠어? 단돈 1,000만 원. 그게 전부였어. 이놈이 터진 입이라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놈아. 아버지 재산 이놈이 이 사업한다 퍼가고 저 사업한다 퍼가고 밑바닥 똥차까지 팍팍 긁어가 퍼쓰고 이제와 누구한테 행피야 이놈. 더 듣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었다. 근덕은 오래전부터 틈만 나면 제 누나를 협박해왔다. 부모 재산 다 날리고 누나한테 뜯어간 돈으로도 모자라 평생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사는 위인이었다. 그는 자영이란 자가 한때 병원이라도 짓고 살았던 걸 처가 재산 덕인 줄로만 믿고 있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버지로서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엄마가 시집 오자마자 할머니한테 구박을 당한 것도 다 그 있지도 않은 처가 재산 때문이었다. 맏딸을 출가시키기도 전에 이미 달랑 집 한 채 남겨놓고 망해버린 장인 재산 하나 믿고 할머니는 중매를 성사시켰다. 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엄마는 오히려 친정동생 뒷바라지로 평생을 뜯어먹히며 살아왔다. 그나마 집칸이라도 있던 것을 팔아 없앤 뒤부터는 장인 돌아가실 때 제 나이 어렸다는 이유만으로 저렇듯 시도 때도 없이 누나를 닦아세우는 것이다. 그런 처남을 아버지는 인간 취급도 안 하려 들었다. 내가 얼마나 써서 만석지기 재산이 뭐 그렇게 쉽게 끝나? 좋아. 나 당신하고 인연 끄는 사람이야. 두말하기 싫어. 내 옆에 데려갈 테니까 그리 알아. 가 이년아. 형님 아파요. 이러지 마. 맨날 신세지대 이제 갚는구만. 당신 이러면 안 돼. 신세는 무슨 개벽대회 같은 신세를 졌다고 그래 너. 뭐 한다고 1,000만 원, 뭐 한다고 500만 원. 번번이 안 그랬어? 주둥아리 닥쳐 이년아. 따라와. 의자 넘어지는 소리에 이어서 처남댁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일은 그동안 수도 없이 당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처남을 타일러 보기도 했고 우격다짐으로 가르쳐 보려고도 했지만 이젠 서로 보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핏줄이라고 아내가 연연하는 걸 보면 우라가 치밀곤 했다. 해서 몇 번 소리를 낸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끝내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남매간의 일을 가지고 남편인 아버지가 나서서 무조건 다잡아 휘두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근덕에게 냉랭하게 구는 걸 늘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엄마는 결코 아버지가 끼어들기를 바라지 않을 터였다. 핏줄이란 그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처죽일 악인이라 해도 저희들끼리만은 어쩌지 못하고 어루고 보듬어야 할 생리의 의무가 있다. 저희들끼리만 통하는 원시적 보호 본능이 있다.
이래저래 엄마의 입장을 생각한답시고 밖에서 속만 끓이고 있던 아버지는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 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거 갖고 네 마누라 두고 가. 엄마의 가라앉은 음성과 함께 뭔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기척이 들려왔다. 안 돼요, 그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형님 병원비 낼 거예요. 어서 줘요, 어서. 처남댁이 울먹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순식간에 근덕이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왔다. 또 도박하러 가지, 이 인간아. 내가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내가. 근덕은 돈봉투를 뺏기지 않으려 정신없이 뛰쳐나가느라 문 밖에 서 있던 자영도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날쌘지 아버지는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누굴 닮아 저렇게 염치가 바닥일까요? 어떡해요. 고모부 하시면 또 난리 날 텐데. 설마 그 돈 줬다고 날 죽이겠어 살리겠어. 어이구 드럼 팔자. 단돈 몇백 제 유량대로 쓰지 못해 벌벌 떨고. 어이구 치사스런 내 팔자야.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한쪽에선 공연히 죄 없는 처남댁이 코를 훌쩍이며 어질러진 바닥을 지우던 중이었다. 처남댁은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서자 당황해서 딸꾹질까지 해대며 수선을 피웠다. 그래, 병원비를 내줬어? 잠시 후 근덕대기 자리를 비켜준 사이 아버지가 측은한 눈길로 엄마를 보며 물었다. 줬어요. 왜요? 나는 그깟 돈도 내 맘대로 못 써요. 엄마는 정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던 아버지의 성격을 의식하고 지레 겁을 먹었던지 아예 딴전을 피웠다. 평생 호강은 고사하고라도 응? 사람이 배를 가르고 누워있으면 하루 한 번은 몰라도 이틀에 한 번은 들여다라도 봐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 무심해? 딸녀를 키우면 뭐 할 거고 아들놈을 키우면 뭐 할 거고 서방 있으면 뭐 할 거야.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응? 집 쫓겨난 성질사나운 죽늙은이로밖에 더 보겠어? 나쁜 사람들. 그저 날 부려먹을 궁리만 하지. 딴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듣기 싫어. 엄마의 탄식은 그대로 아버지의 가슴에 와 박히는 비수였다. 아버지는 무심결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따지고 들었다. 소리 더 질러요. 소리 더 질러. 누가 무섭대?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무심했어 봐. 당신은 멸치 볶듯이 날 볶아댔을걸? 병원에 혼자 있는 동안 무척 속이 상했나 보다. 아버지는 엄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따지고 말고 할 명분도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새색시처럼 뾰루퉁하게 토라져 있는 엄마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만해. 그래, 돈은 있어? 내일 모레 퇴원인데. 살림하는 사람이 그만한 돈 없을까 봐. 아내 음성도 한풀 꺾였다. 엄마는 속으로 근덕에게 돈 뜯긴 일이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그래놓고도 며칠은 남편 볼 면목도 없는 여자처럼 기죽어 사는 게 엄마의 여린 마음이었다. 그럼 됐어. 아버지는 부드럽게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약봉지를 가져왔다. 간호사가 건네준 약을 입에 넣으려던 엄마가 문득 그 알약들을 손바닥에 쏟았다. 엄마는 뭐가 이상한지 알약수를 일일이 헤아려 보는 것이었다. 이상하네. 빨간 약이 두 알 안 보이네. 항암제 빠진 걸 엄마가 알아차린 것이다. 이거 내 약 아닌 것 같네. 어디 봐봐. 아버지는 대충 짚이는 게 있었지만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알약들을 확인해 보았다. 틀림없는 엄마 약이다. 이거 맞아. 당신 거야. 남편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던 엄마가 이번만큼은 달랐다. 엄마는 도로 의자에 앉으려는 아버지를 밀쳐내며 침대에서 내려섰다. 바꿔와야 되겠네.
내 약 아니야, 이거. 앉아. 어딜 가. 빨간 약이 항암제라며. 그게 안 들었는데 어떻게 내 약이야. 아침나들까지만 해도 그 약을 먹었는데. 맞아요. 그 약이 있었어요.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근덕대까지 엄마 편을 들고 나섰다. 아버지는 일순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 매사에 까탈스럽지 않은 편인 아내가 유독 약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걸 보니 문득 가슴 한켠이 아렸다.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려는 엄마를 잡아 끌며 부드럽게 달랬다. 그 약 당신 약이야. 그거 먹어. 나 의사야. 내 말 믿고 먹어. 아니라니까. 간호사들이 정신없어서 약 잘못 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을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시켰어. 결국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엄마를 향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당신 그 약 먹고 어제 힘들었다며?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 그랬어. 미쳤나 이 양반이? 그럼 그 주사약도 당신이 빼라 그랬어요? 엄마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다. 암 환자가 항암 주사 끊기고 치료약까지 빼앗겼으니 이게 무슨 병원인가 싶었을 것이다. 엄마는 침통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를 짜증스럽게 흘겨보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사람이 약을 먹어야 낫지. 의사란 양반이 도대체. 아유 저리 가요 약 타오게. 엄마는 이내 복도로 나가버렸다. 환자가 오래되면 절반은 의사가 된다는데 지금 엄마는 의사보다 더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뒤통수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엄마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저 아가씨, 나 알지? 장 박사님 환자인데 그 양반이 내가 힘들다고 여태 먹던 약을 뺐다네. 다짜고짜 너스 스테이션으로 달려간 엄마는 아무나 붙잡고 설득을 시작했다. 간호사들은 서로 영문을 몰라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설명은 확신에 차 있었다. 왜 그 약 있잖아요. 빨간 캡슐에 든 거, 항암제. 나 그 약 2알 줘. 약이 취소됐는데요. 여지껏 한 번도 암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에 올리지 않던 엄마였다. 그런 그녀가 차트판을 뒤적이고 있는 간호사에게 괜하게 미안한 표정까지 떠올리며 말하고 있었다. 엄마는 약을 주기 전에는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다. 알어. 우리 집 양반하고 장 박사 그 양반하고 친구인데 나 힘들다고 뺐대. 근데 나 안 힘드니까 그 약 줘. 응? 남자들이 괜하게 신경 쓴다고 한다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 중요한 약을 한 대라도 걸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줘요. 응? 엄마의 말은 점점 애원투로 바뀌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난감해하는 간호사 뒤에서 몇몇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리기도 했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그만 가! 소리 지르는 아버지보다 더 속이 상한 건 엄마였다. 엄마는 명색이 원장 친구라는 남편이 역성은 들어주지 못할 망정 간호사들 앞에서 무안까지 주는 게 야속했던지 발을 거칠게 뿌리쳤다. 놔요. 정말 왜 그래? 나는 말이야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당신은 시키지도 않은 괜한 짓을 하고 정말 늙어갈수록 어찌 그렇게 내 속을 썩여요. 하루라도 빨리 나야 할 거 아니야.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버럭 화를 냈다. 정작 할 말이 없어진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때 마침 수간호사가 지나다 아버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왔다. 그녀는 인사를 했는데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외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수간호사가 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수간호사시구나.
우리 집 양말 알죠? 네, 알죠. 그 약 있잖아요. 빨간 알약. 나 그거 안 받았거든. 아, 네. 이젠 안 아프세요? 엄마는 모처럼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기가 사는 모양이었다. 엄마는 마치 든든한 백이라도 만난 것처럼 열심히 주변 사람들의 무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수간호사가 대충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 이제 안 아파. 그 약 줄 거죠? 네, 잠시 기다리세요. 수간호사는 선뜻 대답하고는 조제실로 들어갔다. 엄마는 그 모습을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며 한껏 마음이 놓이는 눈치였다. 잠시 후 수간호사가 조제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엄마에게 빨간색 캡슐 2알을 내밀었다. 맞죠? 맞네, 고마워요. 엄마는 반색을 하며 그 알약들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이어 엄마는 아버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도도하게 병실로 향했다. 영양제예요. 엄마의 뒷모습을 멍청이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수간호사가 다소 민망해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의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연술은 정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껏 숨겨왔지만 계속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건 윤 박사 말대로 엄마를 위해서나 동생을 위해서나 옳은 일이 아니었다. 웬일이야? 누나가 나한테 술을 다 사고? 약속 시간에 맞춰 호프집에 나타난 정수는 미리 와 기다리고 있던 누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하나. 정수는 여지껏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엄마의 입원을 그저 간단한 산부인과 수술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막내라 그런지 그 정도로도 정수는 꽤 불안해했었다. 그런 동생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충격을 받을까. 연수는 입을 열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정수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침착하게 들어. 연수는 빈잔에 술을 채워주며 동생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데 그래? 사람 긴장되네. 맥주 한 컵을 단숨에 비운 뒤 정수가 장난스레 물었다. 나이 차이가 3살 터울밖에 안 됐지만 동생은 아직 막내티가 역력하다. 연수는 벌써 맥주를 3-4잔 정도 마셨다. 술 기운을 빌어서라도 차분하게 말을 이어보려 했지만 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말해봐. 누나 뭐 고민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뭐야? 왜 표정이 그러냐고. 정수야. 엄마 얘기야? 응? 정수 얼굴에서 장난기가 싹 가셨다. 뭐야? 빨리 말해봐. 연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생의 시선을 마주보며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였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응? 누나가 쉽게 입을 못 열자 정수는 이내 침착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맥주 2잔을 거푸 마시며 그는 다소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눈길로 연수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연수는 입을 열어야 했다. 잘 들어 정수야. 엄마 오래 못 사셔. 그게 무슨 말이야? 연수는 놀란 정수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남은 술을 들이켰다. 누나! 암이야. 그것도 심한 말기래. 누가? 정수가 술잔을 소리나게 탁자에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누가? 엄마가? 응, 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그거 간단한 수술이라며. 술잔을 쥔 정수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다. 연수는 정수의 손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정수야, 아버지가 처음 내게 엄마 얘기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그런데 우리들 걱정할까봐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거야. 그런데 엄마는 암이었고 심각하셔.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찔리며 정수가 벌떡 일어섰다. 누가 그래? 엄마가 왜 죽어? 주위 사람들이 두 남매를 힐끗 쳐다보았다. 정수는 주변의 눈길 따윈 무시한 채 악을 써대기 시작했다. 넌 언제부터 한 거야? 누난 언제부터 한 거냐고. 나만 모른 거야? 연수는 말없이 술잔만 응시하고 있었다. 정수의 음성이 더욱 격렬해졌다. 그런 거야? 엄마도 몰라. 연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써야만 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수는 호다닥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정수야! 정수야! 다급해진 연수는 무작정 뛰어나가는 정수를 뒤따라가 허리를 잡고 매달렸다.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연수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러면 안 돼, 정수야. 엄마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놔. 이러라고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정수야. 정수가 뒤에서 껴안고 있는 누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누나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댔다. 넌 내만 몰라. 누난 재수도 안 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취직도 해서 엄마 용돈도 줘보고 다 했지. 누난 다 해봤지. 난 뭐야. 난 아무것도 못했잖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공부한답시고 별 지랄 같은 뉴스를 다 떨고 맨날 술 처먹는 꼴만 보여줬잖아. 울먹이며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던 정수는 마침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그가 누나의 어깨를 부리치며 외쳤다. 난 이대로 못 보내. 누난 보낼 수 있어도 난 못 보내. 난 못 보내. 이러지 마, 정수야. 연수는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정수를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했다. 놔! 누나의 애원도 통하지 않았다. 정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한사코 돌리며 몸부림을 쳤다. 연수는 차라리 동생을 대신해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이러지 말자, 정수야. 이러지 말자. 이거다.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연수는 정수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절규했다. 이윽고 정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왜 우리 엄마가 죽어야 한대? 왜? 연수는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는 정수를 끌어안은 채 이를 악물었다. 정수의 어깨 너머로 푸른 가로등이 을씨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신경 쓸까 안 쓸까 분간도 못하면서 밉살 맞은 용감태기. 마누라 병문안 오면서 그 흔한 주스 한 병 안 사오고 내 기운만 차려봐라. 한번 호되게 들었다 놓을 테니까. 이튿날 엄마는 잔뜩 골이 나서 투덜거리며 퇴원을 했다. 비록 입으론 불평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도 꽤 흡족한 모양인지 얼마쯤 기가 살아 있었다. 근덕댁과 연수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엄마는 간간히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곤 했다.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을 터였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자 가장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도망간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런 며느리가 난데없이 돌아오자 할머니는 괜하게 달뜬 얼굴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할머니와 놀아줄 기운도 없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나쁜 년, 이번에 또 도망가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들어 있는 안방문 앞을 단단히 지키고 앉아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며느리가 야속하면서도 이렇게 돌아와 준 게 몹시 반가웠던지 성을 내는 눈빛에 얼마쯤 안도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노모의 모습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집을 나섰다. 아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일산 새 집이 완공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연수의 차를 얻어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연수는 아버지를 내려놓고 곧 회사로 돌아갔다. 일산행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공사 현장에도 찾아가 보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공들여 지은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야 할 운명이란 걸 그녀가 도대체 상상이나 했겠는가. 몇 년만, 딱 몇 년만, 아니 딱 몇 달만이라도 아내와 그 새 집에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아버지는 그대로 아내와 함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현장 소장의 안내로 새 집을 둘러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워낙 찬찬하게 챙기시는 분이시라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군요. 현장 소장이 입에 발린 공지사를 늘어놓는 것 같진 않았다. 집 안팎 곳곳에 아내의 극성맞은 잔소리가 배어있는 듯 모든 게 안주인의 취향 그대로였다. 집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창 때리며 바닥 공사에 이르기까지 허술하게 처리된 곳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내는 가구 하나 없이 썰렁했지만 그런대로 잘 정돈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텅 빈 거실을 가로질러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정갈하게 깔아놓은 타일 바닥 색깔에 맞춰 욕조며 세면대 색상도 아내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곧이어 그는 안방문을 열어보았다. 새집 지으면 안방창 쪽으로 커다란 베란다를 만들 거예요. 그곳에 코트 신고 작은 테이블도 하나 들여놓을 거야. 당신이랑 가끔 차도 마시고 꽃도 볼 겸. 아침 저녁으로 해도 보고 달도 보고. 아내 말대로 널널한 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앞에 가서 한동안 굳은 듯 서 있었다. 시야가 확 트인 베란다 밖으로 커다란 호수가 내려다 보였다. 모르긴 몰라도 이 창가에 서서 그녀는 몹시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했을 것이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들을 꿈꾸며 행복해했을 것이다. 그녀는 종종 새집 이야기를 했다. 새집으로 이사가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변두리 보통 늙은이로 소박하게 옛 이야기나 하며 살아가자고 말했었다. 그런데 부부가 나란히 저 호수를 내려다보며 도란도란 지난 얘기나 하며 살길 바랐던 그녀의 소박한 꿈은 이제 가망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문득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 엄마만큼 자신에게도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방에 홀로 남아 저 호수를 내려다봐야 할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아내가 없으면 그림 같은 새 집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썰렁한 공간만큼이나 처량해질 자신의 앞날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집 바깥 여기저기에 공사가 끝나면서 미처 걷어내지 못한 자재 부스러기와 쓰레기들이 굴러다닌다. 아내가 저 모습을 본다면 분명 눈살을 찌푸릴 터였다. 아버지는 이내 밖으로 나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골라 한쪽에 치워놓았다. 얼마 안 돼 보였는데 막상 일을 벌여놓고 보니 만만치가 않았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가는데 쓰레기는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었다. 아버지는 웃옷을 벗어붙인 채 열심히 돌덩이, 자재 부스러기, 쓰레기들을 치웠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마음이 뿌듯해졌다. 앞으로 한 달은, 아니 일주일은, 하루는 이곳에서 살 수 있겠지. 쓰레기 더미를 다 치우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선 아버지는 이번엔 비하 걸레를 집어들었다. 아내를 위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여태껏 여자들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던 집안 청소를 해주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나중에 사람을 시켜도 될 일이라며 만류하는 현장 소장을 돌려보낸 뒤 화장실 청소까지 마저 해치웠다. 늘 화장실 바닥이며 벽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비누 거품을 묻힌 솔로 빡빡 문질러 닦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는 평생 안 해보던 일을 있는 성의껏 흉내내고 있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대충 청소가 끝나자 집안이 그만하게 깨끗해졌다. 화장실 타일도 반들반들 윤이 났고 욕조의 세면대도 말끔했다. 아버지는 말끔해진 화장실에 선 채 가만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초로이 한 사내가 어색하게 담겨 있었다. 한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문득 엄마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이니야. 얼마 만에 불러보는 아내 이름인가. 거울 속의 사내가 그리고 울고 있었다. 죽지 마, 이니야. 사내는 거울 속에 담긴 사내를 마주보다 이내 고개를 꺾었다. 타일 바닥으로 한두 방울 눈물이 떨어졌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대문을 들어서던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마주쳤다. 아버지, 저 술 좀 사주세요. 정수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오른 모습이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가에 얼핏 물기가 어렸다. 아버지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저 아래 포장마차에 가 있거라. 내 고 가마. 정수는 말없이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비틀거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부자가 무슨 비밀 얘기가 있어서 밖에서 만난대? 집에 오기 무섭게 또 나갈 채비를 하는 아버지를 엄마는 힘없이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는 엄마가 이미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벽에 기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도 병색이 완연하게 느껴졌다. 어째 나 자꾸 아프네 여보. 다리며 팔이며 온몸에 괜한 멍이 자꾸 들고. 군데군데 퍼렇게 멍이 든 다리를 내보이며 엄마가 애처로운 눈길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이것 봐, 부딪힌 데도 없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겁먹을까 두려워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진통제 먹어. 먹어도 그래. 엄마는 고통을 호소하기가 미안한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방바닥을 문질러대고 있다. 아버지는 애써 그 모습을 외면하며 달래듯 말을 이었다. 이따가 주사 맞자. 먹는 것보단 맞는 게 빨라. 금방 나갔다 올게. 아버지는 아파도 엄살 한번 못 해보고 속으로 끙끙 앓을 게 뻔한 엄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고통이나 느끼지 못하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다. 불행하게도 암이라는 몹쓸 병은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쥐어짜며 죽음에 이르게 한다. 환자가 틀어지고 있는 자기 목숨을 순순히 내놓을 때까지 결코 그 지독한 공격을 늦추지 않는 게 암세포라는 악마의 실체인 것이다. 아버지는 극심한 무력감으로 다시 집을 나서야만 했다. 그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포장마차를 향해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부자지간에 난생 처음 가져보는 술자리였다.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얼마쯤 시간이 흘렀다. 부자는 그동안 어색한 모양새로 서로 술을 따르고 바꿔하며 두어 잔씩 마셨다. 아버지, 엄마 말이에요. 이윽고 정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묵묵히 그 눈을 응시했다. 아버지, 엄마가 제 대학 발표 날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줄 순 없어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려면 아직 달포는 더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로선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꺾고 말았다. 아버진 의사시잖아요. 안 되면. 그래요. 식물인간 상태로라도 숨만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아버지 닮아 별로 욕심 없는 거 아시죠? 발표날까지만, 그때까지만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떤 정에도 딱 부러지게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정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요, 딱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대로 돌아가시면요, 저 엄마 땅에 안 묻을 거예요.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이번엔 자신 있어요. 정수가 이번에는 단언하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대학 들어갈 자신 있어요. 지난번처럼 거짓말 아니에요. 이번엔 확실해요. 지난번 그 대학 커트라인 봤는데 그것보다 제 점수가 20점이나 더 나왔어요. 아버진 제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으시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그래, 정말이에요. 믿는다. 아버지는 격앙되어 호소하듯 말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곧이어 정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저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기 시작했다. 술도 안 마시고 장학금 받아 학교 다닐 자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기특한 결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아버지의 태도가 영 불안하기만 했다. 정수는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사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수야. 아버지, 전 엄마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서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아버지. 미안해서, 죄송해서 안 돼요. 아버지는 서럽게 흐느껴오는 아들의 머리를 가슴으로 와락 끌어안았다. 내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끝없이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아버지는 애써 삼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그는 병원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때맞춰 출근했다 돌아오는 아버지를 실직자라고 의심할 만큼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식구들도 없었다. 연수는 다시 며칠 휴가를 내어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안 이후로는 정수도 가급적 외출을 삼간 채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한 것처럼 나간 아버지는 하루 3차례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아내의 상태를 체크하곤 했다. 겉보기엔 평온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낮이면 할머니는 을의 소파에서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낮잠을 자고 엄마는 그 옆에 오독하니 앉아 연수가 집안일 거두는 걸 대견한 듯 바라보았다. 그럴 때 정수는 주방 식탁이나 거실 창가쯤에서 애처로운 눈길로 엄마를 훔쳐보곤 했다. 엄마는 기력이 떨어지긴 했으나 식구들 앞에서 편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느슨한 가운데 평온한 집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낮에 장독대로 나갔던 근덕대기 호들갑을 떨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머머 웃기네 웃겨.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던 연수는 외숙모가 워낙 수다스러워 그러려니 여기며 그대로 하던 일에 열중했다. 엄마가 하던 일을 맡아 하다 보니 연수는 새삼 집안일에 대해 알아지는 게 있었다. 엄마 혼자서 언제 이 많은 일을 다 했나 싶을 정도로 빨래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다. 잠시만 틈을 두면 설거지 그릇이 한가득 생겼고 한 끼 한 끼 음식 장만하는 일도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었다. 오늘 하루 다림질을 해놓아야 할 옷만 해도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어머머 세상에, 안주인이 아프면 장마부터 변한다더니 이 한겨울에 글쎄 고추장이며 된장이며 독간 간장까지 온방 하얗게 곰팡이가 일었어요. 말라붙은 구데기가 버글버글한 게 난리도 아니에요, 형님. 그 소리에 엄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놀란 얼굴로 근덕대기 버은 고추장 그릇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거 보세요. 내가 골라내고 해서 퍼온 건데 맛이 완전히 갔어요. 엄마는 근덕대기 호들갑을 떨며 내미는 고추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고추장 그릇을 받아든 엄마의 얼굴은 금세 울상이 되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30여 년 동안 장 담그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병원 가기 전에도 멀쩡했는데 이게 웬일이래 이게? 엄마는 속상해서 혀를 끌끌 차며 장독대로 향했다. 연수는 엄마의 뒷모습만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픈 사람 앞에 놓고 주책 없이 호들갑을 떠는 외숙모를 탓하기보다는 그 속된 비신을 차라리 무시해버리지 못하는 엄마가 더 가여웠다. 연수는 주방 식탁에 앉아있다 굳은 표정으로 제 방으로 올라가는 정수를 의식하며 묵묵히 다림질에 열중하고 있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형님. 서리처럼 곰팡이가 하얗게 주저앉았어요, 형님. 정말이에요. 고추장 그릇을 탁자에 놓고 뒤쫓아온 근덕대기. 조심성 없이 내뱉는 말엔 대꾸도 않고 엄마는 먼저 된장독 뚜껑을 열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하얀 장독안을 들여다보며 엄마는 대번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추장독을 열어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형님, 혹시 몸이 더 나빠지실 거 아니에요? 안주인이 아프면 펄펄 끓던 장도 순식간에 식는다던데. 근덕대기 속없는 말 한마디에 엄마는 잠시 멀미를 느낀 듯 아찔한 표정을 지었다. 연수는 뒤에서 몰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엄마는 무슨 불길한 징조라도 대하듯 장독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형님. 근덕대기 입방정은 거실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연수는 못 들은 척 빨랫감을 챙겨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엄마가 그녀를 불렀다. 연수야, 아버지 거 놔둬. 엄마가 할게.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안방에 들어와 보니 이부자리도 그대로였다. 연수는 먼저 이불부터 개서 장에 넣은 다음 작은 요와 이불을 꺼냈다. 엄마가 눕기 편하도록 한쪽에 이불을 깔아놓은 다음 그녀는 옷장문을 열었다. 처음으로 눈여겨보는 엄마의 옷장. 순간 그녀는 아찔한 충격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반듯하게 다려진 형태로 켜켜이 쌓여있는 아버지의 와이셔츠. 장롱 옷걸이엔 역시 나름대로 모양을 내서 걸어둔 옷가지들. 연수는 천천히 아랫서랍을 열어보았다. 칸마다 아버지의 속옷이며 양말, 손수건 등이 눈이 부시도록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모양새.
연수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는 서랍 안이 무척 낯익었다. 문짝에 나란히 매달려 있는 67개의 넥타이 가운데 몇 개는 매듭이 베어져 있었다. 거기까지 보고 난 후 그녀는 마침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의 방에도 그 여자가, 사진 속에 그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또다시 영석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연수는 적당히 핑계를 대어 그를 피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만나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자 예전에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영석이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집 앞에까지 와서 클렉슨을 울렸다. 어쨌거나 연수는 그를 언젠가는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석은 말없이 한강변으로 차를 몰았다. 겨울 저녁의 한강은 무척이나 을씨년스러웠다. 영석의 승용차가 한강변에 멎었을 때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안 좋으신지 정말 몰랐다. 알았다면 그날 무슨 일 있어도 나갔을 거야. 굳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던 영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의 담배 연기는 더 이상 푸르지 않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영석의 눈빛이 곤혹스럽게 흔들리고 있다. 연수는 어둠 저편으로 길게 누운 강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시선을 걷어 영석을 보며 말을 이었다. 매 끼니마다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사준 넥타이 떳떳하게 멜 수 있어요? 컴컴한 비상구 말고 딴 데서 날 안을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두리번거리지 않고 나랑 나란히 서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남몰래 품어온 욕심, 그 불문율의 금기사항을 그녀가 한 가지씩 토해내고 있다. 그녀는 별로 떨리지도 울음이 섞이지도 않은 단조로운 음성으로 덧붙였다. 사랑에도 공식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처녀는 총각을 만날 것. 유부남은 가정만 할 것. 영석의 고개가 힘없이 기울어졌다. 조용히 그를 바라보는 연수의 눈가에 한 방울 이슬이 맺혔다. 오늘 엄마한테서 당신 부인을 보았어요. 나 잘 살게요. 좋은 남자 만나 우리 엄마처럼 당신 부인처럼 착하게 살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거예요. 내 남자의 잠버릇이 이렇더라. 나 없이는 양말 한 장 못 찾아 신고 세수를 할 때면 옷이 앞서까지 젖더라. 난 그런 남자가 하루에도 12번씩 보고 싶더라. 영석은 그녀가 주문처럼 되뇌이는 말을 한마디씩 아프게 새긴다. 그는 한숨을 내쉬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가 다시금 한숨을 들이쉬듯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 널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걸. 끝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모습으로 어렵게 입을 여는 영석을 향해 연수는 시린 가슴으로나마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웃으며 보내줄 수 있다. 우리 인연이 이것밖엔 되지 않았어요. 12월 어디선가 아직 잎이 남아있는 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뒤채고 있었다. 연수는 강물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서로 마주보지 않고 작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 어둠처럼 자꾸 가라앉으려는 마음을 애써 다독거렸다. 10년이나 20년쯤 세월이 지나면 두 사람 다 오늘 이 강가에 오길 잘했다고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리라. 한때는 우리 서로 사랑했으리. 비록 온전한 이름은 얻지 못했으되 그 한 조각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을 청춘의 한때를 위하여 연수는 기꺼이 오늘의 아픈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연수는 그렇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중이었다. 24살, 그 어좁은 첫사랑에.